예, 안녕하세요. 제 13주차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그것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 그리고 통계는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 하면은 이제 전체 강의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에 시험을 치면 이 사회복지 조사로는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개념 정의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처리와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가려웠습니다. 자, 자료 분석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볼겠는데요.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뭐 질적 조사냐 아니면 양적 조사냐 뭐 이런 거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정보로 만드는 그 과정 정보로 만들기 위한 그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자료 분석 뭐 두 개 이제 그 양적 자료는 양적 조사에 의한 수집된 자료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질적 자료 조사는 어떤 질적 조사를 통해서 습득된 자료들이겠죠. 그 양적 조사 자료는 어떤 부호나 아니면 문자, 숫자 형태로 자료화가 가능할 것이고, 질적 자료 분석은 이제 어떤 문장 형태로, 글 형태로 나타날 것이겠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런 것이 자료 분석 단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또 문헌이나 또 조사 대상자의 태도, 어느 주체인지 누구인지 등을 알아내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코딩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인간이 어떤 기호적인 행동을 객관적이고 수량적인 것, 그것으로 기술을 해내는 것, 글로 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료 분석 단계, 코딩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전달이 어떤 명백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단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인간이 상호간에 가지는 의사소통과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호, 문자, 메시지 뭐 이런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그것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수량화, 수치화 시켜서 그것을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론해서 그것을 글로 보고서도 써내는 작업. 그것이 내용 분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분석은 왜 하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의사 전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 분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2개 이상의 자료가 포함되고 그 2개 이상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그 내용, 그것들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나타난 출처, 동일한 곳에서 찾아낸 출처,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의 차이점 비교. 자, 이곳이나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파악을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일 경우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겠죠. 일은 여름에 관찰을 하고 여름에 관찰을, 이는 겨울에 관찰을 했어요. 그럼 여름과 겨울 이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여름에 어떤 상황과 겨울의 어떤 상황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분석한다는 것이죠. 비교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계열상의 자료관 특성도 비교해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같은 그런 거죠. 봄에 관찰한 것과 여름에 관찰한 것과 가을에 관찰한 것과 겨울에 관찰한 것. 이 시계열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찰되는 관찰의 어떤 점이 다를 겁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계열 자료관의 이런 다른 특성들 이런 것들도 찾아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관계를 분석한다. 것이 이 의사 전달에 있어서의 특성을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전달자의 원인, 의사 전달자 뭐 조사하고자 하는 그 원인과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선행 조건 등, 선행 조건. 이런 것 등을 추리해낸다라는, 그래서 추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추론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 추론해, 이걸 통해서 그 내용의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추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 분석을 통해서. 자, 내용 분석 기법에서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은, 모아진, 표집된 자료의 내용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외재적인 내용의 특성, 그리고 행간의 뜻으로 표현되는 내재적, 그 내재적인 어떤 특성을 분류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외재적인 내용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어떤 특정한 단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호, 문장, 뭐 아니면 또 문장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특징, 이런 것을 외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재적인 특징은 대화 중에 아니면 또 어떤 문장 행간 중에서 그다음 뜻하고 같이 그 뜻이라든가 그다음 또 연구한 연구자의 판단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같은 활동을 하는 정신적인 그 추론과 같은 그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
통해 그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내재한 그 의미가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내재한 내용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특성을 좀 찾아보면은 다양한 수단에 의한 의사 전달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어떤 것들이나 있냐면은 뭐 출판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대중 매체들 신문 뭐 이런 잡지들 뭐 이런 것 있죠. 그런 대중 매체들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들 각종 메시지들 노래 뭐 그림 뭐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림 같은 그림적 상징적인 것 조형물도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분석 대상은 인간의 상징적인 어떤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의 전문 내용, 그러니까 뭐 녹취록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리고 문서 형태, 책이나 뭐 글이나 이런 문서 형태의 증거 내용들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에 있어서는 현재 내용뿐만 아니고 잠재적인 내용도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아니면 뭐 내용도 잠재적인 어떤 내용도 함께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요. 의사 전달이 일반적인 어떤 외재적인 내용에서부터 내부에 잠재져 있는 본문의 흐름, 그다음에 암묵적 내용,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어떤 선행 조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속에서 나타난 그 미래의 어떤 그 잠재적인 내용까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을 파헤쳐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까지도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의 가치,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심리 상태,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예측 내용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분석은 가설 검증을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기법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위한 기록들,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특성을 파악해서 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 현상에 있어서의 원인과 그 현상에 일어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분석은 수량화를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수량적인 어떤 내용까지도 분석하는 기법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 다양한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현상, 어떤 사람들의 특성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가능. 그것이 수량화, 체계화도 가능하다,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 분석 과정을 좀 우리가 좀 보면은, 내용 분석 과정은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해야 되겠죠. 무엇을 연구할 건지. 자, 연구 문제를 형성하고요. 어떤 문제를
연구할 것인가? 그 연구할 대상들, 이런 것을 찾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모집단. 모집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자, 모집단을 구성하고, 그 모집단 속에서 뭘 할까요? 표본 추출을 하겠죠. 어떤 문제를, 연구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연구하기로 했다고 친다면은, 연구 대상 되겠죠? 예. 이 된다면은, 이 연구 대상 속에서 모집단을 구성해요. 만약 학교와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한다. 관련된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면 모집단은 어떤 학교를 선택하겠죠. 어떤 학교의 학생들, 그 구성원들, 뭐 교직원 포함, 학생 포함해서 이제 구성원들, 이 모집단을 형성해서 이 모집단 속에서 조사를 하고자 할 때 표본 추출을 합니다.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표본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표본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표본을 뽑아내서 이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거죠. 이 표본을 조사해봐서 그 결과치를 전체에 대비해서 추론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그다음 모집단 구성하고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분석할 내용의 범주를 분석할 내용 범주를 확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단위까지, 이것을 확정해야 되겠죠. 무엇을 얼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할 이제 여기서 분석할 카테고리를 구성하겠죠. 학력에 관해서, 뭐, 가정에 관해서, 아니면 학계, 환경에 관해서, 뭐, 학습의 질에 관해서, 이런 카테고리를 연구할 조사, 카테고리를 만들겠죠. 이런 카테고리를, 연구 카테고리를 분석할, 카테고리 설정하겠죠.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지었으면 이거를 수량화, 체계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타당성과 이 카테고리, 조사할 카테고리에 대한 것이, 조사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타당한지, 그 다음에 신뢰도는 어떤지, 신뢰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겠죠.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한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내겠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분석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자, 연구 문제 형성. 여기 처음에 연구 문제 형성은 여타의 이제 다른 어떠한 연구 방법보다도 내용 분석을 통해서 그 연구 방법이 효과적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우선 전제된다 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할 때는 여기서 모집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연구자의 경제적인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집단을 구성하고 표본을 추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연구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을 도움이 되는 문헌조사와 기록조사, 이런 것들은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의 분석, 그 다음에 단위의 분석, 이런 단위를 이제 규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범주들 간에
그 상호 배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주들 간의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카테고리, 범주들 간의 상호 독립성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술지 내용에 있어서 내용 분석에서는 자주 쓰이는 범주는 뭐 주제, 뭐 저자, 그 다음에 뭐 연구 설계, 표지 방법, 그 다음에 그 척도의 수, 그 다음에 뭐 분석 방법 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용 분석은 이제 내용 분석의 그 분석 단위는 기록하고 이제 그 기록하고 맥락하고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해 둘 수가 있죠. 그리고 기록 단위는 최소한의 단어, 주제, 또 인물, 뭐 그다음에 문장, 그다음에 그 품목 이런 5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록하고 맥락 단위에서 관계되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신문 기사에 쓰여져 있는 용어가 이제 기록 단위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용어가 그 문장에서 몇 개가 쓰였는지 또는 그 한 문단에 몇 개가 쓰였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맥락 단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뭐 신문 기사에 하나의 기사, 정치 기사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사를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순방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한 단어, 연구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문맥이 이 기사 속에서 몇 번이나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어를 직접 언급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그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를 체크해 보면 얼마나 거기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석 카테고리 설정. 여기 이제 분석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이제 수량화를 이제 그 체계를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는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 항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석 카테고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몇 개 카테고리로 될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자료의 내용을 부호화시키고 그다음에 척도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량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부호화시켜 척도화시켜서 이게 수량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량화를 하는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특정 어떤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정한 사건에 출연을 하는 유무, 몇 번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몇 번 그것이 나타났는지 그 수량을 세면 되겠죠. 그런 출연 유무. 그다음에 특정한 현상이나 사건에 있어서의 빈도, 몇 번이나 자주 일어났는가 그 빈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이런 단위도 이 강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그 강도가 큰지 작은지 이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량화를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해 보는 작업인데요.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문제 제기를 설정했을 때 그 주제의 내용이
맞게 그 내용을 표본을 추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가 있느냐 타당도가 있느냐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내용 분석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점검은 일반적인 어떤 여타 연구에서의 점검과 굉장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 분석에 있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는데, 자, 장점은 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연구 과정이 도서관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문헌들 이런 것들 뭐 수집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없죠. 그리고 안전도를 이제 담보할 수가 있는데, 내용 분석일 경우에 주로 이제 기존의 문서, 문헌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간 발생했던 현상, 오랫동안 계속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 그다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종단적인 어떤 조사 연구가 이제 가능하겠죠. 뭐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매년 조사를 해보면 그 단어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종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에 유발되는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이 반작용이 나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물론 기존의 것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내용 분석은 타인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자료를 의존하는 거. 이제 타인에 의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상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기록에 기록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연구가 된다라는 단점이 또 있죠. 자, 자료 분석 절차는 자료 정리하고 편집하고 얘기했죠? 부호하고 부호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입력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한 좀 하겠습니다만은 SPSS라는 툴에다가 이제 자료를 넣으려고 하면은 그 조사된 자료를 부호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는, 코딩하는 작업인데, 그거는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그 SPSS 상에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을 실행을 해서 실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 그래서 도출된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1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차시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